최저임금으로 본인의 삶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되는 거를 고려한다면은 최저임금이 10,000원 정도 인상폭으로 가는 게 절대로 과하지 않다. 임금을 올리면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수출이 안 돼서 우리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 그럼 다 나쁘다. 근데 지금 수출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안 돼요. 잘. 전체 세계가 나쁘기 때문에 이제는 살 길이 임금을 올리는 거고 가장 좋은 거는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임금이. 사실은 인간이 이 세상 사람 어쩔 수 없이 노동을 해야 되는데 원하도 원하지 않다. 근데 그 가치가 한 달 100만 원 정도밖에 평가를 안 받는다는 거 서럽고 최저임금이 분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이 최저임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계산을 해서 나올 수 있는 어떤 거라는 환상을 주거든요. 근데 사실 최저임금이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적인 배려고 연대죠. 오늘 방송의 주제는 최저임금입니다. 자, 이제 참여연대 팟캐스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 팟캐스트입니다. 저는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첫 회 방송 어떠셨는지요? 저희가 제목도 안 정해놓고 겁없이 시작했습니다. 중구난방, 시시각각, 여러 가지 우리 찬방연방도 있습니다. 우리 한상희 선생님 찬방연방. 근데 청취자들께서 제목 2개 제안해 주셨네요. 다시 돌아온 참여연대 팟캐스트 참팟. 재밌습니다. 참팟. 매주 수요일 찾아오는 참여연대 팟캐스트에서 풍문으로 들었수. 이것도 있네요. 재밌네요. 예, 뭐 저는 계속 주장하는 것이 시시각각입니다. 또는 야단법석. 야단법석을 떨자. 예. 아직은 제가 아직 안 알려져서 제안을 좀 덜 해주시는데 제안을 계속 보내주시면 좋은 제목으로 채택이 안 돼도 상품까지 저희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예. 참여연대 팟캐스트도 듣고 제목을 제안해 주셔서 상품까지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 오늘 또 너무너무 멋있는 두 분의 선생님, 정태인 교수님과 한상희 선생님 모셨습니다. 예, 선생님들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 한상희 선생님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정태인 선생님이십니다. 자, 오늘 초대 손님은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의 진원지. 진원지요? 네. 재앙의 진원지가 아니고 뭐 잘못한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그러는 기쁨의 동력. 진원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청년유니언의 김민수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청년유니언. 저는 완전 유니언 팬인가 한 달에 10,000원씩 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참여연대에서 이제 제가 혹시 안 좋게 되면 유니언에서 저를 도와주셔야 했으면 해서 10,000원씩 보험료로. 자, 위원장님 인사부터 하시죠 먼저 재밌게. 아, 네. 밝게. 일단은 뭐 생각보다 왁자지껄하대요. 네, 청년유니언 위원장 맡고 있고요. 왁자지껄 괜찮다. 왁자지껄. 예. 저도 하나 제안드린 걸로 하고 상품이 어떻게 되죠? 상품 뭐죠? 이계정 PD님. 나중에 한 번 더 출연하시면 됩니다. 아니요, 여기 참여연대에 있는 그 상근 간사들을 전부 청년 유니언 조합원으로 만들고 그다음 참여연대의 임금을 현실화시키는 걸로. 그걸 상품으로? 네. 뭐 처장은 기분 나쁘겠지만 이태호 사무처장님이 감당을 못할 것 같은데요. 그것도 감당해야죠. 예, 이 PD님 상품이 뭐죠? 카톡 상품권입니다. 카톡 상품권. 카톡 상품권. 좋은 것 같은데요, 느낌에. 저는 왁자지껄 제출했습니다. 예, 카톡 상품권 드립니다. 네, 예, 좋습니다. 왁자지껄 지죠. 예. 참여연대 2015년 캠페인 한 시민 한 단체 후원하기. 작가 조정래는 대기업과 권력자들의 비밀을 파헤친 장편 소설 허수아 비춤에서 시민단체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가 주는 것도 아니며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정치권을 감시하고 경제계를 감독하고 법조계와 공직사회와 언론계를 눈 부릅뜨고 지켜야만 비로소 선진국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먼저 함께하고 싶은 단체에 회원이 되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 2015년 참여연대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예, 김민수 위원장님. 아닙니다. 최저임금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5번 회의했나요? 최저임금위원회? 지금 일단 그 상황과 경과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최저임금위원회 원래 이제 4월 말에 처음 구성됐거든요. 제10대 위원회가 그러니까 약간 선수 교체가 됐습니다 이번에. 그래가지고 이 4월 말에 구성이 됐다가 이제 5월 한 달 동안은 쭉 현장 방문 돌거든요. 뭐 중소기업도 돌고 예를 들면 이제 뭐 경제학자들 모아다가 이렇게 경제 뭐 성장률이랑 뭐 물가 상승률 뭐 이런 거 분석하다가 이제 6월 달부터 본격적인 이제 최저임금 전체 논의가 진행되는데요. 그래서 6월 달에 매주 목요일 날 진행합니다. 6월 4일, 11일, 18일 이렇게 3번을 진행했고 오늘 지금 녹화한 날짜가 지금 며칠죠? 23일인데 오늘도 지금 예를 들면은 이따가 3시부터 회의가 있고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제 막판 한 일주일 정도 남은 기간이라 가지고 거의 매일 논의가 진행됩니다. 앞으로는. 최저임금위원회 사무실은 어디 있나요? 예전엔 저기 그 강남역 터미널에 있는 조달청 옆에 있었잖아요. 지금은 세종시청사에 고용노동부가 내려가가지고 그 고용노동부 청사 안에 있습니다. 아, 그럼 회의하러 세종시까지 매번 가시는 거예요? 진짜 돈 많이 깨지더라고요. 위원들한테는 회의 참석 수당은 주잖아요. 그렇긴 한데 이제 나중에 주니까 저는 지금 내야 되고. 당장 그렇지. 청년들은 당장 힘들거든. 저 지금 내야죠. 지금 우리 김민수 원장님 위원인 거죠? 네, 그렇죠. 그 위원이 지금 이남신 비정규 센터 소장님하고 노동센터 소장님하고 김민수 위원장님이 청년 대표로 들어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부터가 잘 된 거 아닌가요? 일단은 뭐 처음에 구성될 때부터 예를 들면 이제 그동안 이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위원회에 그동안 이제 양대노총 중심으로 들어갔었는데 뭐 이게 문제라는 뜻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 안에 최저임금에 실제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이 조금 더 폭넓게 들어가서 이 최저임금위원회의 대표성이 강화되고 사회적인 위상이 높아져야 된다 이런 요구가 저희 포함해서 계속 있었거든요. 어쨌든 이제 양대노총에서 이번에 결단을 한 거죠. 이번에 한번 열자. 막 여신 거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김민수 원장님하고 이남민 소장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비정규 노동자와 청년을 대표해서. 네네. 그러니까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자 대표 9명, 사용자 대표 9명, 공익 9명인데 그 9명 중에 2명이 실제로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갔다는 건 대표로 들어갔다는 것은 분명히 발전입니다. 사실은 조금 더 늘어나야 돼요. 처음부터 그래야 됐던 건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랬는데 그러니까 사실 기존에도 양대노총에서 추천할 때도 이게 최저임금위원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이제 예를 들면 그 노조 안에서 그 당사자들이 이름 여성이라든지 중고령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당사자 대표성 확보하긴 했는데 양대노총 안으로 포괄되지 않는 사람들까지 확대한 건 이번이 처음이긴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대표적으로 민주노총 위원 중에서는 그 홈플러스 노동조합, 마트 서비스 유통 여성 노동자를 대표해서 또 한 분 들어오시거든요. 그 서울 홈플러스 서울지부장 노조 김진숙 선생님. 맞습니다. 잘 됐네요. 그러니까 여성하고 중고령은 민주노총 내에서 또 이제 이렇게 그동안 대표해왔고 이혼을 했는데 그동안 청년이나 비정규 대표자가 없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발전이잖아요. 민주노총 밖에 노동자 대표들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윤의원이 지금 민주노총 소속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에서 공익 부분이나 또는 사용자 부분에서 변화는 있는지 사실 노동자 부분에서는 지금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거든요. 네, 제가 공익위원 구성 같은 경우는 기존식이 어떻게 구성되었고 사실 뭐 비판도 많으신데 저는 뭐 올해 공익위원들 뭐 이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되는 과정에서 그동안 뭐 공익위원이 문제고 선임 과정이 문제다 이런 평가들은 있지만은 제가 지켜봤을 때는 이번에 이제 다새롭게 구성되는 과정에서 공익위원분들이 실제로 이제 노동자 위원들이 제기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토론을 하면서 노동자 위원들의 기세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좋네요. 올해 새롭게 구성되신 공익위원분들 중에서 이제 애쓰시는 분들이 참 많구나 이런 평가가 좀 있고 사용자 위원들의 변화도 저는 좀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상공인 대표에서 그다음에 이제 동네마다 있는 컴퓨터 가게들 있잖아요. 뭐 늑대와 여우 PC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조립 PC 팔고 그런 데를 대표해서 소상공인 연합회에서도 들어오고 그런 이제 컴퓨터 가게들을 대표해서 2분 이렇게 소상공인을 대표한 대표성이 이번에 처음 2명이 열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상당히 좋은 구성을 했다가 실제 결과가 나쁘면 어쩌시려고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좋다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을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노사가 팽팽하게 안이 대립되는 가운데 실질적으로는 공익위원 또
뒤로 하면은 이제 정부에서 제출한 가이드라인이 있다. 그 선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만드는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그 근거라든지 제도적인 방안들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애쓰는 과정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막판에 뭐 심의할 때 되면은 뭐 이제 또 아수라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지금까지는 일단 평가를 해놓고 그 과정만 놓고 좀 더 개선한다면 그 최저임금위원회의 토론 과정이 공개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이 좀 더 참여하고 직접 그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분들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좀 되면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사실은 지금은 모든 집안의 아이들이 다 최저임금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 좀 들어갔으면 일단 좋겠어요. 알바 노동자, 그다음에 청년, 고령 또는 중고령, 여성 이분들이 대부분 최저임금을 받거나 최저임금 못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당사자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집안 문제네요. 최저임금 문제가. 사실 그 최저임금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에서 좀 열악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이분들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되는 그런 그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그 진행된 걸 보면은 비공개로 하다 보니까 우리 정 선생님 말씀 맞거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는 길도 없고 더 나아가서 그런 분들이 왜 내 운명을 결정하는 이 최저임금이라는 게 저렇게 결정돼야 되는가 알 수 있는 길도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비민주적인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게 여태까지 관행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실제로 들어요. 여태까지의 최저임금 결정을 보면은 정치의 영향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정부 때 많이 올라가고 이명박 정부 때 가장 낮았고 지금 박근혜 정부는 7%를 고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금액 이야기 좀 말씀드리기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최저임금위원회 들어오면서 가장 고민이 됐던 게 청년유니온에서 최저임금 인상운동 4년 5년 하면서 정작 최저임금을 높여야 된다는 염원을 모으고 애를 쓰는데 정작 안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슨 뭐 얼마가 나왔다. 이거 뭔 말이냐 약간. 회의를 자주 공개를 안 하죠. 그렇죠. 그래서 또 안에서 있는 논의 내용을 전혀 모르다 보니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마음을 보태고 싶어도 전혀 어떤 쟁점에 반응할 수 없는 대단히 비민주적 구조고 저도 그게 위원회 회의 들어가면서 고민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들어간다고 내용을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시민들과 같이 교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뭐 획기적이다 이렇게까지 보기는 어렵지만은 그 전까지는 최저임금이 특정 이런 2014년이다 그러면은 심의가 다 끝나고 나서 7월 이후에 그 이전 시기 회의를 몰아서 공개했거든요. 그러니까 임금 논쟁이 벌어지는 동안에는 회의록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 끝나고 나서 몰아서 공개했는데 지금은 그때 예를 들면 회의를 하면서 확정된 회의 결과 있잖아요. 이전 시기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그 확정된 회의 결과는 바로 공개하기로 이제 바로 지난 회의에서 합의를 봤거든요. 일부터 진전이 있었네요. 네, 그래서 일정하게 좀 진전이 있어서 저는 홈페이지 지금 들어가면은 지난 시기 회의까지 1차부터 4차까지 회의록은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요약된 회의록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의원이 어떻게 발언했는지 이것까지는 지금 공개가 안 되고 있죠. 네, 그렇죠. 그게 굉장히 많이 부담스러워하셔가지고. 국민의 생활을 책임지고 집안 문제, 생존 문제인데 누가 어떤 발언했는지 모른다. 이건 유감스럽네요. 뭐 저는 말씀드릴 자신이 있는데 뭐 약간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뭐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국회의원들은 프로라서 그런 거 다 공개해도 기록 잘 남지만 우리는 그렇게 뭐 토론을 어떻게 하냐 실명으로 공개하면은 뭐 이렇게 의원들이 그렇게 막 썰을 빠는군요. 사용자 의원들이 되게 많이 부담스러워하세요. 들어오지 말지. 글쎄 자기 발언에 책임을 질 수 없다면은 그거는 자격이 없다는 거죠. 나는 자본가를 대표하여 동결을 주장한다. 뭐가 문제냐 이렇게 당당하게 하면 되잖아요.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냥 뭐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이제 실명 공개 부분이 가장 좀 부담스럽다. 일단 올해는 그래서 일단 조정안 수준에서는 바로바로 공개하는 거고. 근데 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내년이나 내후년쯤에는 실명 공개까지 해서 저희가 요구했던 건 처음에 녹취록 수준으로 공개하자. 국회에서 상임위 회의록 공개하듯이 그런 것들을 요구했는데 그런 것이 당장 올해는 일단 반영되지 못했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약간 늘려나가야 될 것 같긴 해요. 원래 정보공개법 기본적인 틀이 합의제 기구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는 그 의사결정의 모든 과정들을 공개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다못해 그 위원들이 화장실에서 둘이서 이야기를 한 내용까지 공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그 대화는 다 공개가 돼야 되는 거죠. 그 최저임금위원회도 하나의 그 합의제 그 의사결정 기구인데 그 자기의 실명을 밝히지도 못하고 자기가 한 이야기도 밝히지 못하는 것 같으면은 과연 이 위원회의 존재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뭐 우리나라의 법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서 여하튼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빨리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가셔서 지금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그 얘기를 갖다 좀 사회에서
어떻게 얘기하자 좀 이런 분위기가 좀 조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최저임금 인상 촉구 지금 서명운동도 있고 댓글도 달기도 하니까 그것도 많이 해주시고. 맞습니다. 일단 5,580원. 네, 동결을 냈습니다. 올해 5,500원 그걸 내년에도 그것만 주겠다. 그놈들 보고 그거 받고 살아봐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오바마 대통령이 한 얘기죠. 네, 오바마 대통령이 당신들 1만 달러 갖고 살아봐라. $10 10센트를 올리는 거에 반대한다면 당신들이 그 돈으로 한번 살아봐라. 그리고 반대하라라고 얘기를 했죠. 아니 저는 사람이 착해서 그런지 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현재 최저임금 가지고 생활하기 어렵다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용자 측이 아무리 협상 전략이라 하더라도 밑도 끝도 없이 우리는 못 올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게 인간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정말. 보통 사용자 측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올리면 이제 이 영세 자영업자가 망한다. 영세 자영업자가 망하면 실업이 발생하고 실업이 발생하면 이 정부의 부담, 세금이 더 늘어나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체를 생각한다. 그러므로 올리지 말아야 된다. 맞죠? 맞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니까. 너무 열받는 게 그렇게 재벌 대기업들이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장사 영역 전부 다 침탈하고 짓밟으면서 꼭 최저임금 인상 반대할 때는 우리 영세자영업자들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진짜 좀 그건 좀 괘씸한 것 같아요. 너무 괘씸하고 비열하죠. 보통 그럴 때 우리 말에 서천소가 웃는다란 말이 있어요. 소가 웃을 일이다 이런 얘기죠. 서천은 뭔가요? 서천. 서천에 역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서천소가 웃는다. 충남 서천 말씀하시죠. 예. 소가 웃을 일은 아는데 서천에 소가 웃을 일이다. 원래 그 얘기가 서천에서 나온 얘기라 서천소가 웃는다 얘기라. 기가 막힌다. 그렇네요. 적반하장이다 뭐 이런. 저희가 보통 고양이가 쥐 생각한다 약간 이런 정도로 얘기했었는데. 그런 것도 있죠. 분명한 거는 그 얘기에 대해서는 경제 민주화에 관한 여러 정책을 같이 시행하면 그분들 문제 해결돼요. 그분들이 사실 이 영세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월급 안 올려주고 싶겠어요. 월급 올려줄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청 단가 때려치고 그다음에 이 프랜차이즈에 너무 가혹한 일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거를 좀 풀어주면은 당연히 임금도 올려주고. 그럼 제가 나름 골목상권 전문가잖아요. 편의점은 수익이 생기면 비용 제하기 전에 총수익에서 무조건 35%를 본사가 떼갑니다. 35%를 다 떼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0만 원을 벌어도 한 달에 350만 원 무조건 떼가요. 그럼 650만 원이니까 꽤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로 임대료 내고 전기세 내고 심지어는 그 음악 트는 것도 비용을 내요. 그다음에 각종 소모품 내죠. 그다음에 이러면 보통 편의점에 부부가 가거나 뭐 이런 분들이 많이 하잖아요. 형제가 가거나 자매가 가거나 그러면 본인들이 100만 원씩 가져간다고 쳐도 그래봐 200만 원인데 알바 노동자 급여를 주면 심지어는 100만 원 못 가져가는 편의점주들이 공정위 조사 결과에도 50% 가깝다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35% 떼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서 10%만 떼가도 350만 원이니까 예를 들면 그게 35%가 아니라 그게 10%로 해서 100만 원만 떼가도 250만 원 나오면 이걸로 알바 노동자와 그 편의점을 운영하는 영세 부부가 서로 좋아지는 거예요. 딱 나오잖아요 계산이. 극단적인 경우에는 35% 떼어가도 남는 경우가 있잖아요. 목이 좋으면 그런 거 10m 옆에다 또 세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게 위에서 자기들의 노력 초기 투자는 물론 했겠지만 그다음부터는 그냥 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싸움은 영업하는 분하고 노동자들하고 늘어날수록 본사만 이익을 보게 됐거든요. 자기들끼리 경쟁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의점 사장님이 그 창의적인 경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35% 먼저 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건 직관적으로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계량을 해보거나 통계적으로 보면 최저임금의 고용 효과, 그러니까 고용에 나쁜 영향을 미친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오른다고 해서 사람 뽑을 거 안 뽑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사용자위원들 중에서 또 이제 대표 선수격이 경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경련이 있고 경총이 있고 중소기업 중앙회가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최저임금 얼마 전부터 그 2009년부터인가 적용받기 시작한 택시업주들 대표해서 택시 업종에서 들어오시고 소상공인 쪽에서 들어오고 약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전체 구성을 놓고 봤을 때 약간 이제 이 최저임금의 교섭 전술을 주도하는 내용이 경총에서 나오거든요. 이제 경총이 이제 노사관계를 담당하니까. 전경련은 이제 좀 잘 안 나오시는데 이 경총에서 이제 계속 논리를 제기하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두 축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결과적으로 고용이 줄어들 거라랑 그 고용이 줄어들의 근거는 이 경제 지표가 악화되는 가운데서 영사자영사 중소기업들이 위협이 간다. 그래서 며칠 전에 보도자료를 되게 치사하게 하나 냈더라고요. 그래서 중소기업들한테 이제 경총이 설문조사를 받아가지고 만약에 최저임금이 오르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제 자기 이제 이 친한 중소기업들에게 쭉 설문조사 뿌려가지고 그래서 55%가 최저임금이 오르면은 중소기업들이 고용을 줄이겠다고 한다. 이 연구도 아닌 약간 진짜 저희도 이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저희가 조사를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보도자료. 우리 참여연대 우리 리서치라는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하고 조사하니까 70% 가까이가 최소 8,000원에서 10,000원은 올라야 된다 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과학적인 여론조사를 하는데 그 자들은 자기들 이해관계인 중소기업 눈치 보는 중소기업한테 유도심을 해가지고 그 중소기업들한테 하청 단가 후려치기 뭐 이런 거 이런 그 같이 물어봤어야지. 같이. 그러면 하청 단가를 제대로 주면 임금 인상 할 거냐 물어보면 아마 그렇죠. 오케이 하실 것 같은데. 콜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마지막 문항만 다시 물어보면 돼요. 그분들한테. 하청 단가가 10% 오르면 최저임금을 주시겠습니까? 고용을 줄이시겠습니까? 괜찮은데요. 나쁜 단가를. 동일한 중소기업 명단을 달라고 그래서 이제 역조사를 하죠.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여론조사를 자주 못해서 그렇지. 5,580원으로 한 달을 어떻게 살아라고. 그러니까 한 달에 100만 원인데. 그래 그 사람들 다 100만 원 갖고 살게 해야 되는데. 이번이 이제 동결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13,000명 예상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최저임금위원회가 1988년부터 운영이 됐는데 통상 12번째 동결 요구안이에요. 그 전에는 이제 초반에는 인상하는 계속 내다가 그리고 이게 2009년 심의부터인가 해가지고 지금 9년 연속 동결이나 삭감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보면은 또네 약간 이런 반응을 주시는 게 있어요. 확실히 동결 요구면서 그러면서도 굉장히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갖다 대는 게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분노를 자극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사실은 전체 경제를 생각해도 지금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수출이 지금 계속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임금이 전체 경제하고 연관을 맺는 거는 수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을 낮게 주고 많이 팔리면 고용을 늘릴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전체 경제에서 볼 때 임금을 낮추는 게 좋은 효과를 줄 수 있는 건데 지금 수출 마이너스거든요. 지금 임금 낮춰가지고 수출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러면 수출이 안 되면 국내에서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임금이 올라가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난 95년경부터 우리나라 노동 생산성하고 임금 격차가 막 벌어졌거든요. 그 격차를 수출을 하거나 빚을 줘서 소비를 하게 했는데 이제 빚 못 늘리죠. 수출 안 되죠. 그럼 임금을 올리는 게 우리 전체 경제를 위해서 유일한 수단이에요. 선생님 임금과 소득을 올리는 거. 네, 임금 그렇죠. 네네. 선생님 그거 제 고등학교 사회교과서에서 배웠어요. 그게 요새 수요론. 맞습니다. 유효 수요론. 케인즈. 맞죠, 선생님?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유효 수요를 구성할 수 있는 것 중에 수출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국내 수요를 늘리는 게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내수 진작론. 그러니까 지금 임금을 올리는 건데 정부가 임금에 개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유력한 수단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사교과서에 나온다니까요. 그 방법이. 근데 왜 안 지키는 거예요, 이놈들이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호도하는 거죠. 네네네. 그게 우리가 수출에 너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임금을 올리면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수출이 안 돼서 우리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 그럼 다 나쁘다. 근데 지금 수출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안 돼요, 잘. 전체 세계가 나쁘기 때문에 이제는 살 길이 임금을 올리는 거고 가장 좋은 거는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임금이. 위에 사람 임금 올라가 봐야 소용없거든요. 금방 반박이 되는 게 예를 들면 삼성전자, 현대장 제일 잘 나가는 우리나라 대기업들 임금 엄청 많이 주잖아요. 노동자들한테. 그래도 다 팔지 않아요. 삼성전자 막 상반기 매출 막 100조씩 막 기록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 벌써 말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저는 아예 법에 사용자위원하고 공익위원은 반드시 최저임금으로 한 달을 살아보고 참여한다. 이거 넣었으면 좋겠어요. 한 달이 아니라 한 반년 정도는 살아봐야죠. 그러니까 반년 정도. 우리 한상희 선생님이 저는 계량이에요. 한상희 선생님 늘 저 느낌인데 근본주의자예요. 한 달과 착한 사람이에요. 약간 펀드멘탈. 근데 계량 단체에 참여돼서 몸을 숨기고 생각을 숨기면서 열심히 하셔. 좀 나이 든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것보다 애들을 살게 해보면 훨씬 더 가슴 아플 거예요. 그러니까요. 집에서 막 항의할 거예요. 못 살겠다고.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시사인 기자들이 또 그렇게 살았잖아요. 시사인 기자들이 살고. 엄청 대단하시더라고요. 우리 숙명대 로스쿨 홍성수 교수님이 영국에 가가지고 본인이 그 받은 최저임금으로 푸짐하게 살고 계시던데요. 보이는 최저임금 받으니까. 아니 그 홍성수 선생님이 살고 계시는 동네가 조금 좀 생활 수준이 높은 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슈퍼에 가면은 좀 더 많이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으로도 푸짐하게 살 수 있는데 우리는
최저임금으로는 맥도날드도 못 먹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영화도 영화 2%도 영화 최저임금 2개 모아야 영화 한 프로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2시간 내야. 그러니까 지금 OECD에서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나라들의 평균이 지금 대체로 한 $7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8,000원 좀 넘죠. 예, 8,000원. 예, 8,000원 정도고 우리가 지금 5,000원 정도니까 그 차이가 굉장히 큰 그러니까 시간당 2,000원이면 월급으로 좀 굉장히 많이 차이가 그러니까 나요. 시중 노동단가도 8,000원대로 형성된 게 바로 그런 요인 아니겠습니까? 최소 1시간에 8,000원 얼마나 받아야지 사람이 산다. 그러니까 저는 그 홍성수 교수님이 올린 그 사진이 이제 또 SBS 뉴스에서 또 여러 나라에서 뭐 네덜란드, 독일 이런 식 미국, 일본 이렇게 쭉 사진을 찍었는데 이런 것에서 오는 시각적 효과가 되게 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엔 사람들이 이게 밥 한 끼도 못 먹는다, 영화 한 편 못 본다, 약간 이런 이야기는 일상적으로 하다가 이게 사람들이 이제 절대적 박탈감보다는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고. 약간 얘네 약간 뭐지, 약간 이런 반응에서. 그러니까요. 저도 그 페이스북 사진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거기 뭐 유럽이 뭐 고기가 좀 싸다는 얘기는 있는데 뭐 그건 상관없더라고요. 그 사진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을 하시죠. 제출해야죠. 예, 그 사진은 안 그래도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일주일 동안에는 쭉 이제 그리고 논쟁이 벌어질 테니까 얼마로 할 거냐. 그래서 뭔가 좀 총알이 많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사진들이나 뭐 좀 제보를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참여연대하고 참여연대 우리 리서치 여론조사 결과도 꼭 제출해요. 예, 같이 제출하도록 아주 공정하게 했거든요. 아니 최저임금위원회가 처음 구성되어서 현장 방문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최저임금으로 한번 살아보기.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으면은 구매해보기. 뭐 그걸 우선했으면 좋겠어요. 시사인 기자들을 참고인으로 부르는 건 어때요?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진짜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법에서 보면은 아까 당사자 이야기도 하셨지만은 실상 들여다보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은 이 최저임금을 직접 받는 당사자들은 최저임금위원회를 보는 과정에서 안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과정에서 마지막에 박탈감이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 과정에서 저 사람들은 누군데 저 최저임금 결정하지 이런 잘 모르다 보니까 그래서 당사자들이 느끼는 박탈감이 있는데 그걸 어쨌든 이번에 잘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노동계가 요구한 건 이번에 10,000원 정도, 그렇죠. 정확히 얘기하면 1,900원인데 그게 어떻게 나온 수치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은 지금 요약을 하면은 사용자위원들이 동결을 제시했고 이건 뭐 9년 연속 이러시니까 뭐 그렇다 치고 노동자위원들은 그동안 예를 들면 이제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로 해가지고 딱 이제 금액이 뭐 이제 뭐 6,700원, 뭐 7,400원 이렇게 내다가 올해 같은 경우 이제 10,000원 요구안이 처음 등장했거든요. 공식 요구안으로. 그러니까 이 10,000원의 산정 근거라고 함은 이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최근에 좀 놀랐던 건 제가 우리나라 GDP를 모르고 있다가 그동안 뭐 한 2만 불 됐겠거니 약간 이러고 있다가 최근에 보니까 28,000불이더라고요. 제가 몰랐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몇 년 뒤에는 3만 불이 되는.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거는 이렇게 어쨌든 경제 양적인 성장률은 팽창을 하고 있고 전체 총실링은 늘어났다고 하는데 정작 그 성장의 과실을 누리지 못하고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사회 구성원들의 삶이 전반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으로서는 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수단이 가장 절실한 거 아니겠느냐. 또 그 과정에서 최저임금으로 본인의 삶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되는 거를 고려한다면은 최저임금이 10,000원 정도 인상폭으로 가는 게 절대로 과하지 않다. 이것이 이제 노동계에서 이 최저임금 10,000원을 해설하고 있는 일반적인 근거입니다. 그 민주노총에서는 그 표준 생계비 개념으로 예를 들면 한 2인 가구가 2.5인 2.2인에서 3인 사이의 가구들이 보통 그렇게 있으니까 한 달에 그 아끼고 써도 210만 원 정도는 든다.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걸 역산하니까 그러면 시급 10,000원 돼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통계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한상희 선생님도 아마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선생님. 제가 어렸을 때나 사회에 나오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저한테 누가 이렇게 어디서 일하러 와라 그럴 때 그래서 올 200원 맞춰줄게. 이야기 저는 엄청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관념에 그래도 혼자 살든 둘이 살든 셋이 살든 한 200은 받아야지 먹고는 산다라는 그렇죠. 오래된 생활관념. 저 진짜 얘기 너무 많이 들었고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거든요. 누구 부를 때 꼭 그렇게 말해요. 한 달 100 맞춰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 못 들어봤어요. 200은 맞춰줄게. 참여연대 간사들은 얼마나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 아니 수치를 얘기해놓고 수치를 얘기해놓고 잘못했다 그래야지. 조금 오래된 간사님들은 한 200 근접했는데
우리 신입 간사님들이 지금 150만 원 정도에서 이것도 뭔가 속이고 있어요. 참여연대 그래서 저희도 간사들의 노동 시간 평균 노동 시간 얼마나? 선생님 더 잘못했습니다. 8시간 노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못하는 게 너무 잘못했습니다. 제가 한 16시간 정도 하고요. 근데 지금 잠깐만요. 우리가 여기가 지금 어디서 녹음하는지 우리 청취자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전에 막 시사통 이런 데도 빌려서 했는데 참여연대 4층에 우리 녹음실에서 녹음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아담하게 작게 만드는 너무 작고 아담해서 더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청취자들 위해서 일체 자본을 배제해서 에어컨도 안 틀고 하는데 에어컨 살짝만 틀고 갈게요. 예, 자 계속 하시죠. 쉬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에어컨 살짝만 틀어주시고 팟캐스트 들으시면 참여연대 회원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참여연대가 노동권을 주장하면서 자기네 간사들을 가혹하게 착취하고 있거든요. 예. 최저임금법은 준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죠. 아니 제가 운영위원장을 그만뒀기 때문에 마음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운영위원장님, 전 운영위원장님.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는 게 아니죠. 그 초과 수당이라든지 또는 주말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계산하면 최저임금 수준 안 될 거예요. 근로기준법에 저촉됐었군요. 오늘부로 저 참여연대 임금 인상 TF를 제가 혼자 꾸려보겠습니다. 혼자 꾸리고 1만 원. 아무튼 이번에 최저임금이 뭐 1만 원까지 아니 대폭 올라가면 거기에 맞추는 그런 결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조정 TF가 아니라 회원 배정 TF를 구성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 유니온하고 참여연대는 회원가입도 늘어나면 자연스레 그 문제 해결되는. 우리 청년 유니온도 지금 200은 안 되죠. 우리 활동가들이. 일단은 아까 안진걸 소장님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아주 막 이렇게 이번에 맞추자고요. 앞에 목표를 세우자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최저조합비 기준이 그때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5,580원이니까 조합원분들이 내주신 최저임금 그러니까 조합비가 이제 5,580원이 미니멈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예컨대 최저임금이 오르면 오르는 만큼 조합원분들이 동의를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만큼 예를 들면 인상폭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최저임금 많이 올리면은 저희 조합비도 좀 거치고. 딴 얘기로 쓰이지만 청년유니온 조합원은 몇 명이지? 지금 조합원분들 다 하면 1,000명 정도. 그리고 후원회원해 주신 분들까지 하면 1,500명 정도. 좋네요. 지금 저희가 중구난방이니까 선생님 딴 데 세셔도 돼요. 1,000명이 늘어나면 1,000명이 더 늘어나면은 이 청년유니온 활동가들은 최저임금은 넘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예를 들면 어쨌든 그 월급액 기준으로는 최저임금 저희가 맞춰서 넘게 나오고 있는데 근데 모든 단체가 그렇지만 이게 어떤 이 장시간 노동과 그래서 저희 상근자들은 이제 장난 삼아서 막 그래요. 예를 들면은 10시에 출근해가지고 한 6시 7시까지 일을 하다가 이게 딱 8시간 타임이 딱 되고 나면은 이제부터는 조합원 활동을 하는 거다 약간 이러면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워낙 이제 꼭 저희가 뭐 참여연대 청년유니온만의 문제가 아니고 완전 이제 이렇게 하려면 요거 가지고도 1시간 서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한국 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꿈꾸고 진보 진영과 어떤 시민 사회의 기본적인 이 리소스가 너무 적은 문제가 일단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요거는 뭐 요것도 한 2시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최저임금 대폭 인상시키고 하고 저희도 맞추자고요. 저희도 이제 많이 회원 사업을 조합원 사업을 약속하신 거예요. 참여연대 간사들은 제가 뭐 혼자 약속할 수는 없지만 우리 전 운영위원장 한상희 선생님까지 계시니까 한상희 선생님과 제가 참여연대 사무처에 정식으로 이렇게 따뜻하게 제안을 드리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1인 시위는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이제 맞추려고 했는데 이만큼 모자란다. 그러니까 제발 회원을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시면 우리가 법을 준수하는 참여연대가 되겠습니다. 전태인 선생님 오늘부로 참여연대 회원 배가 투쟁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참여연대 20, 30대 상근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 기본 월급이 지금보다 2배가 된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월급이 2배가 되면 결혼을 하겠습니다. 그냥 부모님한테 좀 돈 드리고 싶을 것 같아요. 저 지금 사실 결혼해가지고 양가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래도 매달 용돈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저축을 해서 집을 살 돈을 모으겠죠. 월급이 지금보다 딱 2배가 되면 여행 가고 싶어요. 남미. 시간이 있고? 시간이 없네요. 이들의 꿈은 과연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여기서 하나 꼭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최저임금 산출 기준이요. 참 이상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산출 기준.
그러니까 이제 단신 생계비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근거 이제 예. 법상으로는 예를 들면 뭐 노동 생산성과 생계비와 예를 들면 이제 그때 물가라든지 약간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저임금 결정해야 된다. 이 법적으로는 나와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 있는 중요한 건 생계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경영계에서는 노동 생산성 얘기를 많이 해요. 노동 생산성보다 최저임금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해서 노동 생산성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뭐 사실관계를 맞는 건 떠나가지고 근데 이제 그동안 예를 들면 최저임금 본의를 놓고 봤을 때 그동안 노동계에서 중요하게 고려했던 건 생계비 문제. 그러니까 최저임금으로 예를 들면 이게 뭐 바깥에 어떤 경제적 외부적 요인들 다 떠나서 최저임금이 한 사람의 삶을 지켜낼 수 있는 수준으로 지탱할 수 있는 수준까지 거기서 그걸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라 해서 그동안 생계비를 되게 중요하게 고려를 했었는데 그동안은 예를 들면 이제 이게 뭔가 법으로 강제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동안에 그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생계비의 기준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예를 들면은 결혼을 안 한 혼자 사는 사람의 가계부를 분석해가지고 이게 생계비다라고 그동안 이제 근거 자료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88년도부터 그랬대요. 황당한 그런 그때부터 이제 삼포 세대를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선견지명으로 삼포하고 결혼 출산 다 포기하고 그냥 살라는 말이네. 글쎄 말이에요. 88년도부터 예측을 해가지고 저출산의 주범이 따로 있었구만.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의원들. 그러니까 재계가 하는 생산성은 굉장히 중요한 지표예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의 하한선은 실질 노동 생산성 더하기 물가 상승률이 이제 하한선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노동 생산성보다 많이 7% 이상 올리면 분명히 많은 건 사실인데 왜냐하면 그 이전에 노동 생산성보다 훨씬 낮게 올랐거든요. 이게 2005년부터 지금까지를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그 격차가 커요. 생산성만큼 임금을 안 준 나라들 중에 가장 임금 격차 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게 지금 1995년부터 치면 지금 20년 쌓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월급을 받아갖고 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올리려면은 최저임금 많이 올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전체 임금은 최소한 생산성 더하기 물가 상승률이 돼야 그래야 분배가 악화되지 않거든요. 근데 그동안 많이 악화돼 있기 때문에 그걸 올리려면 그 부분을 감안해서 더 올려줘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동안 우리 노동자들이나 직장인들은 피땀을 열심히 일했는데 일한 만큼 못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생산성은 쭉쭉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100을 생산하면 이 생산성만큼 우리가 받아가는 게 아니고 적게 받아가니까 나머지는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소비를 별로 많이 안 하잖아요. 월 뭐 10억쯤 벌어봐요. 그걸 어떻게 써요? 다시 그걸 갖다가 돈 벌기 좋은 데다가 뭐 주식을 한다든가 부동산 사는데 쓰니까 경제 성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생산성을 고려하더라도 지금 최저임금은 적어도 생계비를 고려해서는 적어도 7, 8천 원까지는 올라가야 그 다음부터 다시 생산성 가지고 우리 얘기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지. 그동안에 너무 안 준 거를 감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그렇게 해야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60년대, 70년대 그 이제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허리띠 쫄라매자 국민소득 $1,000가 눈앞에 있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1,000가 되면은 이제 뭐 아주 배불리 먹고 근데 그렇게 쫄라매는 허리띠가 아직도 안 풀어져 있어요. 계속해서 좀 쫄라매라. 임금 그 인상하지 말아라. 그래야 수출이 잘 된다. 이제는 수출이 안 되니까 이제 임금 인상하면 망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른바 낙수 효과 트리클 다운이 일어나는데 수출이 잘 되면 그다음에는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그다음에 투자를 하더라도 고용이 많이 느는 투자를 해야 돼요. 고용이 늘어나 하더라도 임금이 올라가는 투자를 해야 돼. 그럴 경우에만 수출이 됐을 때 모든 사람이 잘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나온 IMF 보고서에서도 이제 트리클 다운 경제학은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선 95년경부터 작동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살 길은 임금을 올려서 내수를 확충하는 거라는 거죠. 이제 다른 방식의 메커니즘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용자위원회나 공익도 제가 보기에는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많다면 90% 정도가 이 세상이 바뀐 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IMF나 OECD도 이제 그렇게 해서는 우리는 성장할 수 없다. 더 이상 성장률을 높일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있거든요. IMF 하면 막 치가 떨리잖아요. 우리는 나쁜 국제기관인데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나쁘다기보다 시장에 맡기면 모든 게 잘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전파하는 그 사람들마저도 이대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국민 경제 4배 활력을 창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주로 금융자본의 이익을 반영을 하는데 옛날 정책을 계속 쓰면 그리스처럼 망하는 나라가 나오잖아요. 그럼 금융자본도 망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분배를 개선하지 않으면 성장도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IMF하고 OECD가
오랜만에 좋은 말 해주셨네요. 근데 그 얘기를 우리나라의 정책 결정자들이나 고용주나 또는 경제학자들이 안 받아들여요 또 이번에는. 아 그래요? IMF가 하는 얘긴데요? 맨날 입만 열면 무슨 IMF가 어쨌다, 글쎄요. OECD가 어쨌다, 그래서 신자유 줘야 된다, 뭐 이랬었잖아요. 시장이 자유를 줘야 된다. 원래 이 따라가는 사람들, 이 뒤에서 따라가는 배워갖고 따라가는 사람이 더 오랫동안 고집을 하거든요. 옛날 얘기를 이미 앞에는 바뀌고 있는데도 뒤에 더 오래 고집을 하는데 그게 고용주들한테도 손해 보는 일이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경제 활력이 이렇게 계속 저출산 양극화가 심해지면 결국 지속가능한 국민경제가 불가능해지면 결국 이 땅의 자본이나 고용주들도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일 극단적으로. 이 노동자들한테 임금 주기 싫어서 우리나라 전체를 로봇으로 다 바꿔봐요. 행복하죠. 고용저 임금 안 들어가고 그게 생산을 누구한테 팔아요? 아무한테도 팔 데가 없잖아요. 살 사람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지금. 로봇이 아무리 생산하고 생산성이 높아져봐야 팔 데가 없잖아요. 그게 바로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모든 국민이 로봇을 동시에 소유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죠. 로봇이 생산한 그 결과를 우리가 또 다시 사면 되니까. 그러나 그렇게 한쪽으로 몰려 있는 상태에서는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걸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니까 그 요번에 산정 기준이 하나가 또 개선된 게 한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최저임금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게 올해 개선된 방안인데 최저임금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지표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의 뭐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얼마다 뭐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얼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뭐 설명하자면은 뭐 조금 내용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요를 보면 최저임금의 어떤 산정 근거를 볼 수 있는 기준을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딱 한 가지만 썼었거든요. 보니까 뭐 중위임금 대비 이제 평균임금과 중위임금이 조금 다른데 평균은 위에가 높고 되게 많으니까 평균은 좀 높아지고 올라가잖아요. 중위는 딱 한 가운데니까. 한 가운데니까. 고액 연봉자들이 안 포함 다 날라가고. 낮고 그러니까 중위임금으로 대비하면 낮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중위임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노동자가 뭐 한 2,500만 명이라면 1225만 명째 사람의 임금입니다. 그러니까요. 평균 임금은 그걸 다 더해서 나눈 거죠. 그러니까 불평등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평균 임금과 중위 임금 차이가 많아져요. 그렇죠. 그게 중위 임금이 의미를 가지려면은 소득 그 임금 분포가 적정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극단적 불평등이면 가령 우리나라의 임금을 한 사람이 다 가져가고 나머지 제로다 그러면 중위 임금은 제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 임금은 다르죠. 평균은 분명히 나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제 그동안 노동계에서는 평균 임금의 예를 들면 지금 말고 예전 시기 같은 경우는 평균 임금의 50%에 도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사용자 위원들은 중임금 대비 50%를 중임금 대비로 가져놓고 50%에 거의 육박했다. 그것도 이제 5인 이상 통계가 아니라 1인 통계를 가져오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긴 했는데 어쨌든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 불평들이 극단적으로 심해지다 보니까 평균 임금과 중임금 격차가 심해지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 중임금 통계만 쓰던 것을 올해는 이제 평균 임금 통계도 같이 심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금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것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도시 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있잖아요. 도시 근로자 그게 뭐 1년에 한 달 한 400만 원쯤 되거든요. 그거에 50% 하면 200만 딱 맞잖아요. 제가 머리 많이 썼죠. 네, 그거 하고 1인당 임금을 8천 시간당 임금을 8천 하면 대충 비슷해요. 그러니까 비슷하다니까요. 맞아요. 중위임금은 중위임금을 쓰는 거의 문제는 극단적인 불평등이 됐을 때는 제로가 되고 그러면 더 불평등이 심해지는 결과가 나와요. 원래 최저임금을 올린다는 건 뭐냐면 불평등을 줄이겠다는 얘기예요. 법에도 표현돼 있어요. 바람직한 경제에 이바지하도록 뭐 이렇게 법에도 표현되니까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고 바람직한 경제라는 건 아무래도 좀 더 평등한 경제죠. 우리나라 불평등은 아니겠죠. 정부 관료들하고 국회의원들 참 그놈의 이바지라는 말 좋아해요. 이바지. 요즘 잘 안 써요, 근데. 아니요, 근데 그건 참 좋은 말이에요. 이바지. 그러니까. 사실 지금 중위임금, 평균임금, 뭐 도시가구 근로자, 뭐 평균소득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 최저임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계산을 해서 나올 수 있는 어떤 거라는 환상을 주거든요. 근데 사실 최저임금이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적인 배려고 연대죠. 그러니까 생산성이라는 말이 적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떨어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인간답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소득이 필요하다. 이거는 그러니까 비록 그 어떤 그 사장님의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배려의 차원에서 더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제 그 최소한의 그 생활, 문화적인 인간다운 생활을 같이 하자.
라는 그런 약속이죠. 네. 이런 부분에서는 이거는 계산의 대상이 아니라 배려와 가치 판단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역시 우리 선생님. 그러니까 모든 수치는 바로 그 배려 연대의 근거가 되는 그렇죠. 기초적인 수치지. 그러니까 한상희 선생님 말씀드리면 역시 근본 주자의 면모가 또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의 근거에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수치를 떠나서. 아니 그런 걸 근본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인본주의 선생님. 그렇죠. 수정할게요. 인본주의, 휴머니스트. 공안 검사 비슷한 느낌. 그렇죠. 얘기만 하면 그쪽으로 몰고. 아니요, 독일헌법 제1조가 생각나요, 선생님. 인간의 존엄성은. 그렇죠. 인간은 절대적으로 존엄하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국가는 바로 그 존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최저임금 최소한 존엄의 최소한 이바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선생님께서 인간의 존엄에 이게 딱 이걸 부합하는 최저임금이 돼야 되고 정태인 선생님께서 그거를 예를 들면 수치는 그걸 근거한다, 뒷받침한다고 했으면 저는 어쨌든 최저임금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근거도 있고 목표치도 있다고 했을 때 그걸 만드는 과정은 좀 같이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딱 일주일 남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6월 말까지고 7월 초까지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딱 일주일 정도 남았고 얼마 안 남았는데 이 과정 동안 좀 최저임금 결정되는 과정에서 각자 염원들인 거잖아요. 이게 사실 본인의 임금이기도 하고 내 부모님의 임금이기도 하고 자식들의 임금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뭐 숫자를 때려보니까 450만 명 정도의 저임금 노동자는 최저임금에 딱 최저임금 받는 건 아니더라도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있다 보니까 그 가족들 숫자까지 하면은 거진 예를 들면 임금 노동자의 대부분 이 가족들의 생계까지 하면 영향권에 들어오니까 남은 일주일이라는 기간만이라도 이 최저임금 인상되는 과정에서 좀 마음 모아주셨으면 좋겠다. 최저임금 인상, 대폭 인상 촉구 서명도 하고 그쵸, 댓글도 달고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해야겠죠. 뭐 페이스북에 뭐 올라오면 공유도 한번 해주시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50만 명이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가 한 220만 명이 있고 그 선 받는 사람들이 한 200도 30 있는 거네 그러면요. 그렇죠. 와,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네. 근데 사실 한 몇 년간 최저임금 결정되는 그 순간 이제 느낌이 그랬어요. 정말 선심 쓰듯이 몇백 원 올려주는 거잖아요. 옛다 여기 있다 약간 이런. 그러면 이 그 최저임금 수준에 있는 450만 명, 5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은 상당한 상실감을 느낄 것 같아요. 내가 여태까지 일했던 거, 내가 생활해온 거 이 가치밖에 안 되느냐. 그렇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치는 한 시간에 5,580원 그것뿐이냐. 이게 아니거잖아요. 인간이 그렇게 헐값을 받는 게 자기도 그렇게 받고 있어. 선생님 저는 그래도 한 달 200원 근데 자기 16시간 노동한다. 그런가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는 진짜 최저임금 문제는 내 이웃의 문제고 내 자녀의 문제잖아요. 그럼요. 저는 그러니까 인간이 이 세상 사람 어쩔 수 없이 노동을 해야 되는데 원하도 원하지 않다. 근데 그 가치가 한 달 100만 원 정도밖에 평가를 안 받는다는 건 서럽고 최저임금이 분하고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왜 제가 이제 나이가 55이니까 우리 부모만 해도 이제 대학 보내면 이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때는 20-30%밖에 대학에 안 갔지만 지금은 7-80%가 가거든요. 그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이 대학 때 들어간 돈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시 돌려받을 만한 직장이라는 건 우리 전체 직업이 15%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는 전부 85%라고 하는 게 중소기업이고 영세자영업이고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최저임금은 사실은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고 말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경제도 살리고 좀 더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길입니다. 사실 최저임금 산정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대학을 나와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불공정 경쟁이 일어나요. 이 최저임금 수준에서는 자기 개발할 수 있는 비용이 산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걸 받아가지고는 영어 공부도 할 수 없고 하다못해 책이라도 한 권 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IMF가 불평등이 성장을 저해한다는 거의 핵심이 뭐냐면 너무 불평등해지면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른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인적 자본을 개발할 시간도 없고 능력도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점점 생산성이 떨어져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저희가 가계부를 뜯어보면 최저임금 항상 가계부를 뜯어보면 이제 사용자들 논리는 예를 들면 이제 지금꼴로도 먹고 살 수 있지 않냐 이런 것도 실제로 근거 자료에 들어야겠거든요. 그래서 살아보라 얘기. 그러니까 살만 살아봐라.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기초생계비가 보다 높고 뭐 이 정도면 나라의 최저선으로는 합리적이다. 약간 이런 게 근거로 들어가 있어요. 저는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은 근데 이제 그걸로 먹고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제 퀄리티 졸라 매면은. 그래서 최저임금 받으면서 가계부 쓰는 사람들 가계부 뜯으면 이제 다 이제 돈 다 내거든요. 주거비로도 이제 조그만 뭐 6평짜리 월세 내서 40-50만 원 내고 통신비 10만 원, 교통비 10만 원, 밥값 하면 도시락 싸고 그래서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하면 딱 120만 원이 딱 차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 이 가계부만 딱 놓고 보면은 아 최저임금을 먹고 살 수 있네라는 주장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 근데 역으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최저임금 받는 분들이 돈을 쓰지 못하는 계정 항목이 딱 4가지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크게 봤을 때는 하나가 예를 들면 이제 교육 비용인 거고, 두 번째가 이제 문화 비용인 거고, 세 번째가 의료 비용, 의료 비용에 지출 안 되고, 네 번째가 저축이 안 되고, 예, 이렇게 크게 보면 4가지의 돈이 이제 거의 1-2%대로 쓰는 거 전체 지출 놓고 봤을 때.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노동력이 그냥 고갈된다고 그럴까요? 좀 줄어들면은. 그나마 이제 노동을 못 그나마 있던 것도 이 사회에서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아까 한상희 선생님이 얘기한 존엄성, 좀 우아한 삶을 사는데 꼭 필요한 것들은 완전히 제거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가 우리나라 세계 최악의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 살 수가 없는데, 근데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면 식료품비하고 교통비, 통신비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쓰고, 교육비, 문화비, 의료비, 심지어 아파도 병원 안 가버린다는 거잖아요. 일단은 뭐 아파도 이게 망설이게 되는 거죠. 이거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알면서도 치과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죠. 치과 보험도 안 되고 막 비싸니까 무서운 거죠. 그건 저도 그래요. 아, 그 선생님은 제가 보기에는 돈보다는 치과 의사가 무서워서 그것도 있어요. 쇳땡가리로 막 입을 후벼르잖아요. 무섭죠. 치과 그 소리가 무서워서.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 우리 마지막으로 지금 그 사용자 측 위원들이 마지막까지 근거를 드는 게 중소상공인들 영세기업이 힘들다는 거잖아요. 요거에 대한 반박을 한마디씩 이렇게 한 번만 더 해보시죠. 저는 뭐 제가 먼저 스타트를 끊으면, 예를 들면 재벌 대기업이 뭐 문구점, 떡집, 뭐 공구상, 심지어 이런 데게 다 지금 장악하더라고. 한식집 무슨 체인도 내요, 심지어. 그런 집부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소상공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조건만 형성해주면 급여가 오를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여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마지막까지 이걸로 지금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메르스 사태에서도 보듯이요. 뭔가 취약한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국가가 찾아내어서 그 보호하고 지원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중소상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서로 연대의 원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다 같이 살자라는 측면에서 최저임금제를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한다면은 그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조금 어려움을 처하는 그런 중소상인이 있다면은 국가가 지원을 해줘야죠. 국가 존재 이유라는 게 바로 그런 데 있는 것이거든요. 정말 대단하시다. 시장에서 그 경쟁의 압박에서 견디지 못하는, 그래서 생활이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걸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그 의무죠. 선생님, 얼마 전에 마침 전국유통상인연합회하고 일살리기 국민운동본부라고 우리나라 그 이제 갑을 문제 때 슈퍼마켓 하신 분들, 뭐 망원시장 상인회, 전통 상인회, 그다음에 뭐 편의점, 대리점, 가맹점 다 들어와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최저임금 1만 원 올려라고 노동계하고 청년유인하고 처음으로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중소상공인 단체가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지지 선언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분들 주장 중에 하나가 경제민주화를 해야 되고 재벌대기업 탐욕을 규제한 다음에 그래도 혹시 연매출이 일정 이하인 중소상공인들이 대폭 인상분을 못 맞추면 지금 그 비정규 노동자들 4대 보험료 지원해 주는 것처럼 납부분 일부 지원을 해주라고 이렇게 주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사회적으로 합의가 가능하잖아요. 충분히. 뭐 보험료 지급하고 그 영업 비용 같은 그 세금 감면을 해준다든지 또는 전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나 뭐 지원을 한다든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만 인하해도 상당한 수익이 튀어요. 그걸로 한 달에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이 그냥 날아가 버려요. 앉아서 완전 이건 진짜 땅 짚고 최고의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다 이거 재벌 대기업 카드사들이거든요. 한결같이. 저도 이 신용카드 좀 적게 써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중소상공인들 조금 영세업체가 하면 가급적이면 현금으로 노력합니다. 물론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 조세정의 때문에 소득 투명성 때문에 이제 신용카드를 우리가 많이 썼는데 그 점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지금 다 나온 얘기인데 어떤 정책도 그거 하나 가지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정책도 부작용이 생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제일 큰 거는 영세 자영업하고 이 중소기업 문제는 제일 큰 거는 역시 이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이제 통과되고 실행돼야 되는 거. 두 번째는 보완하는 정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회보험료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세 번째는 최저임금이나 올라가고 노동조건이 개선되면 사실은 억지로 자영업하는 분들이 노동자로서 생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제가
좋아하는 에밀리아 로마냐 지방은 노동자가 사업가가 됐다가 다시 노동자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아무런 그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노동 조건이 개선되면 억지로 자영업을 그렇죠. 수탈당하면서 하느니 그냥 노동자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세 가지 정도의 경로를 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설득이 어디 지방이라고 해요, 선생님? 근데 방금 이탈리아의 에밀리아 로마냐 지방이라는데 거기가 이탈리아 에밀리아 로마니아. 여기가 이제 1인당 GDP 4만 달러인데 유럽에서 행복 지수로는 1위인 동네죠. 로마 부근인가요? 로마니아라고 써있어요. 아니요. 훨씬 북쪽입니다. 중북부인데 굉장히 못 살던 곳에서 지금은 이탈리아에 제일 잘 살고 협동조합이 굉장히 많은. 우리 안진걸 학생이 경제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지리 공부를 안 해요. 네, 저는 아무튼 이탈리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선생님. 네, 안 가봤어요. 못 가봤어요. 유럽은 못 가봤어요. 또 옆으로 쳤다. 네? 약간 생각. 무엇보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 나라 전체를 살리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최경환 부총리는 7%만 해도 대폭 인상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40%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의 최저임금 대상제보다 훨씬 지금 문제 심각하거든요. 그럼 더 올려야 됩니다. 근데 그게 만일에 한 번에 충격을 줄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러면은 이번에 최저임금 위원회에서는 우리 목표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그걸 계속 달성하는 과정을 이렇게 하겠다. 말하자면 옛날에 유행하던 말로 로드맵 같은 거를 로드맵이라도. 그러니까 이번에 10,000원이 바로 어렵다면 근접하게라도 최대한 근접해가고 로드맵을 발표해서 한 달에 200은 맞춰주는 최소한. 저는 그게 바로 실증이 된다고 봐요. 가령 7, 8천 원을 올렸을 때 경제도 나아지면 10,000원까지 올리면 더 나아지겠는데 이렇게 갈 수 있는. 지금 보도에 의하면은 독일 같은 경우에 그 가계 소득이 8.8% 올랐는데 구매 욕구가 26.5%가 오른다고 그러거든요. 조금만 소득이 늘어나도 전형적으로 내수 진작 효과가 바로 발생하네요. 그렇죠. 우리 정부가 지금 할 수 있는 정책 대안, 그 경제 부흥을 위한 정책 대안 지금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인 것 유일하게 같아요. 내수 진작이라고 최경환 부총리도 인정했잖아요. 그렇죠. 임금 주도형, 소득 주도형 경제 활성화 필요하다. 특히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이게 똑같은 돈이 생겨도 소비 상향이 훨씬 강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10만 원만 딱 생기고도 이거 갖다 어디다 쓰지 약간 생각도 들거든요. 문화적 욕구가 생기고 소비를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중소기업은 중상권도 먹고 살게 되고 선순환 구조. 우리가 좋아하는 말 선순환 구조. 야, 좋습니다. 저기 마지막으로 김민석 의원님, 사용자측위원들이 계속 그 반대 논거를 중소상공인 이야기 드는데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세요. 중소상공인 단체들하고도 자주 만나시니까. 네, 요새 좀 자주 만나 뵙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 운동하면서도 이 대폭 인상을 하는 과정이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과정이라면은 그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누군가한테 상처가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저희가 이번 최저임금 인상 운동을 좀 세게 하면서 좀 고민되는 부분이었고.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도 이제 재벌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해관계가 조직된 경총에서 이제 중소형사 상인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 말이 그 어려움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괘씸한 말인 거죠. 돌이켜보면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자영업 비중이 조금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좀 높고 우리나라가 30% 가까이 칠 때도 있었고 지금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렇게 된 기점을 놓고 보면은 사실 이제 이렇게 거리만 가더라도 자영업이 이렇게 많고 그게 보면은 이제 경제 위기 때 저희 부모님들이 항상 해주던 얘기가 외환위기 때요. 네, 경제 위기 때 대기업에서 일하거나 이제 중견기업에서 일하던 분들이 정리해고되거나 권고사직 당하거나 희망퇴직 당하거나 사실 그분들이 남아가지고 인생은 3, 40년 남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창업 알아보고 그런 과정에 또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에 창업 상담하도록 가고 저는 이게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사실 우리 부모 세대의 아픔이 영세 자영업과 소상공인이라는 이름으로 다음 세대까지 고통을 전가하는 논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건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뭐 저는 뭐 약간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면은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야 된다. 뭐 10,000원이라는 요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가지만은 그러면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최저임금의 당사자도 고민을 하시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 이게 여러 가지 실증 자료나 데이터들이 뭐 최저임금의 인상의 어떤 경제적 부작용이 거의 없다고 말해주더라도 혹시 고용이 줄어들진 않을까? 내 옆에 보는 저기 사장님은 최저임금 오르면 바로 훅 가실 것 같은데 이런 고민을 하시는 건데 저는 약간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대폭 인상이라는 그런 어떤 그 경로를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 주저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 저는 이제 이 정도 우리 사회가 이 정도까지 이 정도 사이즈까지 왔으면은 이젠 저는 최저임금의 당사자들이 다른 삶, 조금 더 나은 삶을 이제는 상상하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고 저는 이 정도에서는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동적이고 마음이 훈훈하네요. 저는 팟캐스트 진행하면 솔직히 나 진행 실력도 없고 힘든데 오늘 정말 보람이 엄청 느껴졌어요. 저번 메르스 때도 공부해갖고 되게 좋았는데 우리 청취자들께 이런 정보를 유익하고 따뜻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게 청취자 여러분 제가 약간 자뻑 좀 할게요.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네. 선생님들 마무리 한 말씀 하시죠. 끝내고 싶지가 않아요. 계속 하고 싶어요 오늘. 근데 그거 괜찮은 생각 같아요. 그 최저임금법에 최저임금위원은 그 최저임금을 지난해 최저임금으로 한 달간 생활해 본다. 그걸 법에다 놓고 너무 좋다. 법에다 놓고 자기가 최저임금위원이 되려면 그 한 달을 생활하고 그럼 그러니까 훨씬 나아질 것 같아요. 그 경험이 없으면 이혼을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재척 깊이. 아니 그 최저임금이라는 게 이게 이론이나 학설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생활 그 자체의 문제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생활의 문제를 결정을 하려면은 생활을 해봐야 되는 거죠. 와, 네 오늘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 인간의 존엄성의 척도다 임금이라는 게. 마침 또 이제 이건 다음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김민수 위원장 특집으로 한 번 더 하는 걸 하고요. 진짜 약속 한번 하고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청년 노동자 문제, 알바 문제, 가불 문제 이런 거로. 그다음에 사실은 최저임금이 대폭으로 뭐합니까? 안 지키는 데가 220만 명이나 있다는데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참여연대가 이슈 리포트를 냈거든요. 노동부가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안 지키고 있는 거 쉽게 말해서. 가만두고 있죠. 그리고 참여연대 자료 나니까 반박이 있어요. 자기들이 나름 노력하고 있다. 뭘 노력을 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인력이 없어서 그렇다는 식으로 했는데 또 참여연대에서 반박 보도자료 또 지금 냈어요. 그래서 이참에 아예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고 최저임금 안 지키는 거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용납하자는 분위기로 아예 가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동 문제가 법과 제도의 문제가 한 50%라면 50%는 법을 실행하지 않는 데서 오는. 그러니까요. 사실 그 최저임금 안 지키는 기업, 뭐 기생산업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월급을 그 임금을 조금 주는 대신 그 노동자가 그 느끼는 교통 같은 것들은 사회화 시켜버리거든. 사회가 다 부담해야 되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은 사회가 안전망을 만들고 뭔가 교육 시스템을 만들고 뭐 하는 그 모든 혜택들을 이 최저임금을 안 지키는 기업들이 그러니까 착취해 나가는 이런 셈이 되버리죠. 맞습니다. 오늘 정말 대단하네요. 이러면 내노라는 경제학자들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도 뜨겁고도 정확한 분석들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자, 우리 김민수 위원장님 노동자 이혼으로 가서 또 몇 번을 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읍소도 하고 호소도 하고 설득도 하실 텐데 저희가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 일부 공익위원 행태는 밉지만 저희들도 오늘 제발 부디 청년들과 저임금 청년, 저임금 여성, 저임금 고령 노동자들 우리가 존경하는 노인 세대 분들의 임금을 올려주는데 사회적으로 그게 우리 국가 경제와 국민 경제 사는 길이라는 게 다 입증이 됐으니까 저희가 정말 뜨겁게 한번 호소 드려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덜 미워할게요. 앞으로 그거 잘해주시면. 네네. 자 오늘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청년 유년 한 번 더 해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나도 한번 꿈 같은 사랑 해봤으면 새롭게 시작하는 참여연대 팟캐스트에 이름을 공모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 매회 참여하는 분 중에서 한 분을 추첨하여 보조 배터리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팟캐스트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권진원의 살다 보면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수많은 근심 걱정